기술 개발에 좋은 관한 세미나 세미나를 되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홍승환 교수이며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에서 재직 중입니다. 본 세미나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축학회, 협회, 중소,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들과 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통한 건축 설계 전반의 자동화와 지능화 프로세스의 도입,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본 행사는 인공지능 건축위원회 미디어 센터에서 주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와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으로 추승현 교수님,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이 자리하셨고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오늘 총회 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윤석헌 경상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고 이진국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강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셨고 김구택 코스펙 이노브랩의 대표께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김경만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께서 참석하셨고 강구석 대한건축사협회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석한수 대구 건축사협회 회장님과 최원식 대구 건축사협회 부회장님께서 자리를 빛내고 계십니다. 유창균 포대 교수님과 이주경 ISP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께서 토론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국토부 주관의 인공지능 응용 설계 프로젝트의 단장님이시며 공룡화면이 잘 건축학부 보이시나요? 교수님이신 수승영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먼저 분께서는 강 자리에 따라 팀장님이 마스크를 미국을 벗고 먼저 말씀을 보시는 하셔도 건가요? 상관이 없습니다. 독일 먼저 보나요? 그래서 이 전달을 하는데 조금 더 편의를 그래요? 위한 거니 그러면 고려해서 어떤 게 하는 게 판단해 더 주시면 편하실까요?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 그러면 상관없는데 추승현 지금 단장님 띄어져 있는 교수님을 거는 미국 공무원 박수로 주의 모시겠습니다. 특성인데 백 교수님 괜찮으시면 그럼 강 팀장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실까요? 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강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승현입니다. 오늘 대한건축학회 축약서 발표대회 공공건축 설계 관련된 세미나에 발표를 맡게 돼서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 경북대학교 조승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멀리 여수까지 건축 설계 자동화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인공지능 건축 설계 자동화 연구단은 국토부의 건축 R&D 중장기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기획, 계획 설계, 상세 설계, 건축 서비스 및 보급 등의 건축 설계 3대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건축 설계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4월부터 5년간의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도 경북대학교를 중앙으로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 등 8개 대학과 GS건설, ENC, 사무 CM, 공간, 종합건설 사무소 등 7개 기업 등 총 16개 기관이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 설계 자동화라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구성 기술별로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총괄 개념도를 이렇게 손쉽게 만드는데요. 보시면 저희 연구단 전체는 기획 및 계획 설계 단계, 그리고 중간 실시 설계 단계를 상세 설계 단계라고 저희 칭했습니다. 상세 설계 단계, 그리고 인허가 및 서비스 보급 단계라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한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건축 설계 자동화를 이렇게 기술 환경을 만드는 연구단입니다. 구성 기술 1에서는 기획 및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가님과 함께 대지 및 복규 검토라든가 건물 형태라든가 자동적으로 이제 스키매틱 디자인을 생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디자인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핵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구성 기술 2에서는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 즉 상세 설계 단계에서 구조체, 외부 상세 설계가 자동화되는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짜리 설계를 하고 싶으면 100원짜리에 맞는 스펙이 자동적으로 붙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이제 건축사 또는 건축가 사무소에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상세 견적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이제 소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도면화 부분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환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인허가 및 서비스 보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허가 단계시 많은 고충이 있는 인증에 대한 부분, 녹색 건축이라든가 BF라든가 세티드 등의 그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노력이 필요를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런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건축 혜택 서비스, 즉 세형태의 이러한 환경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획기적인 건축 설계 환경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이 총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 기술별로 자세한 발표는 각 기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연구 성과가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된다면 지식 첨단 산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우리 건축 설계 및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건축학계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산업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네, 칸막이가 감사드립니다. 있다기보다는 메인을 누가 담당할지만 정해져 있고 각 단계별로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모든 단계의 카운터들이 다 참여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이진국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정령 건축물의 계획 설계 지원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에 관한 발표입니다. 엑설런스라는 단어에서 보면 설계 단계에서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이런 정부 기관에서 공공건축을 개발을 할 때 민간 건축가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지,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고 촉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일예로는 설계사를 선정할 때 청사를 건립하면 이 청사의 컨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평가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를 이진국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국가건축사사무소라는 어떻게 보면 OCA라는 어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 선정 과정의 세 가지 역할과 구성 기술이 있다고 이제 그런 설명을 부분들을 드렸고요. 담당하고 저는 있는 그중에서 구성 기술 1 찾아볼 수 첫 번째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상세 내용과 또한 방향성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말씀을 사례 드리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어떤 토론 시간이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미국 공공건축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샌프란시스코 페더럴 제목에서 그 계획 설계 지원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여기에서 가장 큰 키워드를 계획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 설계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계획 및 설계라고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여하고 있는 워낙 많은 연구원분들이 계신데요. 간략하게만 적어놨습니다. 전체 건축의 연면적은 한 스택이노랩,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설계기간 경기대, 인하대, 3년,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여러 다방면에서 이제 평당 개발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기존의 그 지식과 또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축하는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공공청사의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구성기술의 전체 오버뷰 다이어그램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 핵심은 않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대지와 어떠한 그 이 건물은 면적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용도에 대한 어떠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최종 결과물은 실제 시공까지도 가능한 상세 설계, 도면과 관련된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이제 간단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보급 이러한 것들도 들어있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AI용 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빅데이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실제 내용에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기술 1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예산으로 해야겠다라고 되어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전 수요 조사라던가 많은 어떠한 니즈 분석을 통해서 법규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그 규제라던가 다양한 어떠한 컨스트레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제한 요소들과의 어떠한 옵션들의 싸움인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초반에 매스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매스의 그 형태를 그 대안을 생성하는 것 매스가 생성이 됐다면 당연히 층으로 나눠주고 도면이 기본 설계 도면이 만들어져야겠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그 구성 요건들이 계산 견적, 사업성 분석 이러한 것들까지도 반영이 돼서 초기에 이루어지는 설계가 단순히 어떠한 도면의 생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진행이 보다 소위 얘기하는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지능형 설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왼편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던 데이터 또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던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고 정리하고 활용 가능하게 쓸 수 있게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술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환경 데이터 구축, 이종 데이터에 대한 DB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이러한 그 건축 설계, 소위 얘기하는 설계 지식, 계획 지식에 대한 데이터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지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6개월여 동안 그 많은 연구진 분들께서 진행된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선별해서 연속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계획 설계 부분에서는 비어있는 스크래치 상태에서 매스부터 그 다음엔 그 매스가 층으로 쪼개지고 그 층이 처음엔 그냥 버블 다이어그램 같은 위상 기하학만 존재하죠.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기하학적인 도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본 설계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동화는 그냥 뭐 뚝딱 만들어지는 자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건축가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판단의 어떠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개념의 자동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규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여러 이러한 뭐 리소스들이 많고 뭐 법규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뭐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포털들이 있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법규 그리고 그걸 건축가가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그게 이제 여기서 지향하는 데이터 구축의 방향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프리뷰로 남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엑셀 파일에 어떠한 요구 조건에 충족되는 그 공간의 리스트들이 주어진다면 그것들로 저렇게 면적 단위로 적정한 면적으로 그냥 소위 얘기하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 수 있겠죠. 저것들이 생성된 매스에서 어떤 식으로 각 층별로 배치가 될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그거에 대한 대안 선택을 뭐 그냥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거를 기반으로 숫자들로 데이터로 어떠한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기반으로 이러한 것들을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프리뷰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예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그 연구자들의 노력을 그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서의 도면도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읽기 쉬운 도면일 수 있으나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 소위 딥러닝에서 강아지 얼굴, 고양이 얼굴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대부분 흰색에 검은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양한 글자도 많고 복잡한, 그래서 굉장히 번번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도면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하지만 저희들의 그 여러 태스크들 중에 하나가 이 도면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 구축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웹에서의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제공되어 있는 전문가 데이터, 즉 도면 이미지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웹크롤러라는 어떠한 자동 수집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수 기가바이트 이상의 그런 도면들을 자동으로 모으고 그것을 학습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인식률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 니즈 분석 이러한 것들에 보시면 여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법규에 대한 관심, 충족 여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여기 그래프에 보면 요구 조건에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 데이터, 레퍼런스,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접근, 진행 방향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실무에 계신 분들의 어떠한 요구 분석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직접 관여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1차 연도에 저희가 구축한 그냥 드래프트 웹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를 스마트폰이나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 접근이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이제 과제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설계지식 빅데이터 이렇게 붙이긴 했으나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은 현재는 이제 건축물 현황 정보, 이력 정보, 세움터의 데이터들을 이제 초기 데이터로 가져와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건물로 한다면 그 지역은 이러한 현황 데이터가 있고 이러이러하니 뭐 이러한 방향이 좋을 거야. 이러한 단순한 아주 극초기에 내릴 수 있는 답변들부터 시작하는 이런 DB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계획이 건축 계획이라는 것이 설계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건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 생성해낸 그림이 여기 붉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 인식을 하는 모델도 있고 학습 모델이 있고 생성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도면은 지금 그림이 작게 들어가 있어서 작게 안 보이지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도면을 인풋으로 줬을 때 그 도면에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벽체고 어디가 바닥 슬라브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인식의 생성 모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뭐 100%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높은 가능성으로 그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저기 그 치수 같은 것들이 숫자가 막 이상하게 막 써 있고 그럽니다. 현재 기술로는 아직은 그 이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레퍼런스 이미지 사진들, 우리가 딥러닝 하면 정말 사진 이미지,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심지어는 어떠한 소리, 음향 이러한 것들도 있겠고 그 웹크롤러를 이용해서 실제 전문가들이 리뷰한 현행 건축물의 어떠한 실내 모습이라던가 그 외관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 리뷰 같은 것들이 여기 텍스트에 보면 뭐 어떠한 느낌의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무엇을 컨셉을 표현했다 이러한 텍스트들과 그 해당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이제 함께 학습이 되고 함께 활용이 될 수 있는, 물론 이종 데이터라고 했지만 현재 2가지, 3가지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학습 모델에 쓰이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AI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로우 AI 또는 위크 AI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정한 기능 한 가지를 이제 아주 잘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딥러닝에서는 뭐 트랜스퍼 러닝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학습 모델이 좀 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더 좋은 전혀 새로운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모델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계획과 설계에서의 어떠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도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인간에 대한 데이터. 우리가 사람이 정말 건축물에서 미치는 영향은 뭐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BIM이나 어떠한 표준적인 모델에 어떠한 개념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게 어떠한 인간의 지식 기반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실제 컴퓨터에게는 전혀 다른 엉뚱한 객체고 존재입니다. 그것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소위 얘기하는 지능형 기술,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기술이 제공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시작 지점의 어떠한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객체를 모델링을 하고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간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설계 모델이 있고 복잡한 실내 어떠한 도면이든 모델이든 들어온다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속성 요소들이 그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저 대시보드라고 하는 저러한 지능형 설계 도구에 리로드가 되면 저기 차트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 가시성이 어떻다, 동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다라는 것이 표현이 되고 건축가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택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E라고 이제 그 뭐 가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주 전에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데 건축의 건축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뭐 수많은 요소 크라이테리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만족도와 사용률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기반으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을 뽑아내서 이렇게 저 레빗과 같은 어떠한 설계 도구에서 평면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실이 사용률이 어떤 이유로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초기에 공간 레이아웃에 대한 배치를 굉장히 그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적인 요소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이 수많은 건축물 현황 데이터, 용도별 데이터,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 API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죠. 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또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 DB화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좀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쉬운 표현이니까 DB화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DB화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근거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바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성기술 1이 창의적 설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설계를 창의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얘기하는 창의는 인간이 설계자가 정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부가적인 노동 집약적인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시간을 쓸데없이 과도하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가적인 일들을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새로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어떠한 생태계가 새로 기존에 없던 것이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던 어떠한 태스크들이 없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어떠한 그 직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죠. 그리고 물리적인 건축 객체를 만드는 것이 설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객체는 사실 개념적으로 매스, 공간으로부터 그 비어있는 스크래치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지능형 기술 덕분에 인간이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걸 표현해야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실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개념적인 객체죠. 그러한 것을 빔에서조차 구현하기가 또는 다루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캐드에서는 드로잉에서는 정말 라인, 아크 이런 것을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공간이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뿐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매핑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고 소위 지능형 기술의 조합이다라는 이런 접근이고요. 의사가 바로 설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을 인식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단순한 내로우하고 위크한 AI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행동을 분석해서 의사가 내릴 수 있는 복합적인 처방을 내리는 AI 의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계자가 이 수많은 AI 기술들에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이러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것,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것,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의도를 분석하는 것,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이러한 다양한 내로한 그런 AI들이 모이고 결합하고 그냥 단순히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결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거의 뭐 슈퍼 AI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컴퓨터 비전, 데이터 학습, 도면 학습, 생성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여러 자동화 기술 그리고 기존의 빅모델 자동 생성 기술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건축 설계 및 건축 계획 및 설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구성기술원에서의 핵심적인 접근 방향입니다. 시간이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국 교수님께서는 제가 속해 있는 1세부의 PI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성기술 2 상세 설계를 담당하여 대표해서 발표해 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이강 교수님이십니다.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상세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 교수입니다. 이진국 교수는 저 실내건축학과에 있고요. 저는 건축공학과에 있어서 같은 연세대라고 돼 있어서 아마 조금 혼돈스러울 건데 그런 소속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이세부는 1세부에서는 이제 초기 설계를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도움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제 초기 설계가 나오면은 사실 설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은 디테일을 추가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걸 상세화한다든가 거기서 뭐 초기 견적을 뽑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구체적인 어떤 구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모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그쪽에서 이제 생산성이 설계적인 품질을 높이는 생산성은 많이 높이지는 못하면서도 시간은 많이 쓰이는 작업이란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작은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시간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디자인 쪽에 더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런 쪽을 상세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시공성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도면화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 이세부는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 10분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국토교통부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과제의 일부로 진행 중인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상세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연세대학교, GS건설, 창소프트 INI,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CM, 인천대, 경상대학교, 빌딩스마트협회, 안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참여합니다. 소규모 건축 설계사무소는 대부분 인력 부족에 의해 시달립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상세 설계 초안을 만들어내고 그때마다 도면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은 건축가들이 창의적인 설계 작업에 몰두하기 어렵게 합니다. 건축주도 골조나 상세가 변함에 따라 공사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지만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구성기술 2에서는 상세 설계 자동화와 공사비를 포함한 설계안 검토 기술, 도면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A에서는 흙나기, 거푸집, 골조를,
B에서는 건축 마감과 MEP를 자동으로 상세화하는 인공지능 모델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2-C에서는 공사비 자동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시공성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2-D에서는 설계 도서를 자동으로 검토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A에서는 기본 설계 모델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시설인 골조, 거푸제, 흑막이 공종의 LOD를 높여나가고 상세 설계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건축 구조 및 가설의 상세 설계 사례와 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상세 설계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합니다. 개발된 모델의 결과물에 대한 표절 여부 검토 모델과 빔 시스템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물이 실무에 반영되어 설계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실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구조 및 가설 설계 사례에 대해 설계 정보, 공사 정보 및 공법 선정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설계 데이터, 공간 토폴로지, 건축물 내외관, 설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반으로 건축 프로젝트의 유사도 모델을 개발하고 앞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자가 입력한 기본 설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로그 마이닝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설계 지식을 수집한 모델 상세화, 강화 학습과 규칙 기반을 이용한 모델링 자동화, 그리고 컴퓨터 비전, 겐 모델을 이용한 건축 구조별 외관 예상도, 자동 생성을 통해 기본 설계 모델에 대한 상세화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화된 모델에 대해 표절 여부를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실무에 적용되기 위한 검증을 돕고 사용자가 쉽게 구축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기본 설계안을 이용해 상세화된 설계안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구성기술 2-B입니다. 2-B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CM, 그리고 인천대학교가 참여합니다. 구성기술 2-B에서도 2-A와 같이 설계 상세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작업을 최소화하여 건축가가 효율적으로 설계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 내부 마감과 기계, 전기, 배관 설비의 자동 상세화 모델을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여 구현하게 됩니다. 2-B에서는 건축 내부 및 설비 요소의 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합성 검토, 상세화 및 대안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빔 모델, 설계 계통도 기술 요구사항 등의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작업이 수행되면 그 결과는 인풋 데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레빗의 다이나모와 같은 상세화 모듈을 거치게 되며 마감 상세화 빔 모델과 건축 설비 상세화 모델을 생성,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추가되어 기존 설계 도서나 빔 모델에서 연계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다루어졌던 시멘틱 정보들을 사전에 검토하게 됨으로써 규칙 기반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9개의 부재를 대상으로 마감 상세화 모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MVCNN과 GCN을 활용한 부재 및 공간 정합성 검토 시에는 NLP를 활용한 3차원 모델 자동화 기하학적 유사도를 활용한 부재 탐색 및 짝장 자동화 그리고 시암, CNN을 적용한 공간 유형별 부재 추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EP 부재는 7개 부재를 대상으로 상세화 모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를 활용하여 MEP 경로를 자동으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대안을 생성하는 방법. 2차원 도면 인식을 통해서 설비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부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을 활용하여 MEP 경로 라우팅 생성 및 간섭을 검토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기술 2-C입니다. 2-C에서는 빌딩 스마트 협회, 경상대학교, 그리고 안동대학교가 참여합니다. 설계와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과 법규 설계 기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재검토를 요청받는 사례들로 보았을 때 설계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와 시공 사이의 정합성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설계 기준, 법규,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주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2-C에서는 빔 기반으로 공사비와 공기를 평가하는 기술과 시공 정합성 및 설계 가치 검토 기술을 개발하여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게 됩니다. 우선 빔 모델을 IFC 형태로 변환하고 문서 형태로 작성된 설계 정보를 제이슨 형태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제이슨 파일에서 객체 정보를 노드 단위로 변환하고 사이퍼라는 쿼리 언어를 사용하여 네오포제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각 객체 및 속성과 관련된 정보를 연결하고 건축 요소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파악합니다. 건축 요소 그래프 네트워크가 생성되면 요구 정보를 반영한 룰셋을 작성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추론을 합니다. 룰셋을 적용하여 도출된 추론 결과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관계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설계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욕실 동선의 방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출입구의 위치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하여 설계 초기 단계의 오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기술 2-D입니다. 2-D에서는 성균관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연구를 수행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빔 모델을 필수 성과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발주처 및 인허가권자는 기존의 CAD 도면을 법규 검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빔 소프트웨어에서 원하는 뷰와 도면을 생성할 수 있지만 건축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업무량은 늘어나고 설계 정합성과 효율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도면 생성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빔 성과물과 기존 양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2-D에서는 설계 단계별로 정의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빔 데이터셋과 LOD에 따른 설계도서 학습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도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모듈화하여 설계자의 추가 작업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건축가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면 생성 가이드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빔 모델을 구축합니다. 도면의 표현 요소 중 80%를 자동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외 20%는 건축가가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도면 표현 요소와 오류사항을 자동으로 검토 및 수정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건축가의 작업 효율과 도면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법규 검토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빔 도면 생성 자동화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에서는 50% 자동화를 목표로 하며 템플릿과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도면과 표현 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2단계에서는 80% 자동화를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규칙 기반 알고리즘의 자동화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연구단의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상세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인 박수 치셔도 되는데 치시려다가 마신 분이 있어서 그 전반적인 소개 드렸는데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마치 저희가 조심스럽게 워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치 모든 게 자동화되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중간 들어보시면 이 부분은 초안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건축가가 검토를 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이 과제가 끝날 때 또는 더 미래에도 이게 완전히 100% 이거 건축 설계라는 작업은 건축주와 건축가가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100% 기계가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런 툴을 이용해서 번거로운 작업들, 시간 소모적인 작업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소모적인 뭐 도면을 우리가
만들 때마다 빔이 지금 도면이 바로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거 점점 폭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실무 설계에서 상세 설계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강 교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로는 구성기술 3을 대표하여 구성기술 3은 서비스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구택, 코스펙, 이노랩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설계, 품질 검토 자동화를 위한 지능형 설계 서비스 보급 활용 기술 개발에 관한 발표입니다. 자, 김규택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코스펙 이노랩의 김구택입니다. 네, 구성기술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그 IFC 뷰어나 2D, 3D CAD 저작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IFC 기반의 법규 검토 자동화라든지 IFC 기반의 도면 자동 추출이라든지 빔 공사 계획 수립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기술 3은 구성기술 1 계획 설계, 상세 설계에서 나온 설계안을 가지고 그 설계안을 상세하게 품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귀여운 로봇들이 직접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과 기존의 룰셋 기반의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설계 품질이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법규적으로 잘 맞는지, 아니면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게 하나의 핵심 축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설계 오류가 없고 그리고 시공성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구성기술 3입니다. 그리고 구성기술 1, 2, 3에서 개발된 전체 기술들이 통합된 플랫폼에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구성기술 3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성기술 3에서 개발이 되는 그 품질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존에 연구 과제에서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방형 빔 연구 과제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규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K빔 어세스라는 이름으로 그 법규 검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체 인허가 법규 중에서 4,000여 개의 인허가 법규 중에서 약 320여 개 그러니까 논리적인 계산이나 아니면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규들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싱가포르 그 BCA라고 하는 건설청에도 일부 도입이 되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규 74개를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냐 하면 보시면 이 법규 검토는 빔 기반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2D 도면이나 이런 방식으로 된 것들은 되지 않지만 보시면은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법규 항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 후 실행을 시키면 설계된 내용에서 어떤 것이 잘 적합한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고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뷰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층고를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층고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설계에서 그건 모르겠지만 건축사님들께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서 간단한 것이지만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사람이 일일이 한다면 매우 그 지루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효용성도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또 보시면 계단의 폭이나 높이 그런 것들 뭐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서 복규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안전벽의 높이라든지 뭐 몇 미터 이상의 공간에는 안전벽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계단 참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빔으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문의 기동 공간을 검토하는 것인데 얘는 장애인용 통로가 있는 경우에 문 앞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토 기술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뭐 층고라든지 계단의 참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장애인용 통로 상에 있는 문은 기동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용 통로라는 게 정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용 통로라는 걸 정의하기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통로를 이렇게 빔 모델에 그냥 메스 객체로 통로를 그리라고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이 있으면 그게 장애인용 문이다 아니다를 속성으로 집어넣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귀찮은 일이죠. 귀찮은 일이지만 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복규 검토하는 부분은 이제 각 실에서 피난 계단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은 당연히 그려져 있을 테고 피난 계단이라는 것을 컴퓨터가 찾을 수 있어야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피난 계단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계단에 피난 계단 이렇게 속성을 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피난층을 정의를 해 놓으면 컴퓨터가 논리적으로 피난층과 연결되어져 있는 계단을 찾는다라는 이런 로직을 만들어 둔다면은 이것도 자동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피난층 혹은 피난 계단 이런 정보가 설계를 할 때 미리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연 환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연 환기를 복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바닥 면적과 그리고 창문의 크기, 그 개방 면적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창문이 개폐율이 몇 %가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바닥 면적 계산하고 그다음에 창문 면적 계산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창이 있을 때 얘네가 몇 %의 개방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뭔가 정보를 입력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에 그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개수를 세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다라는 것을 컴퓨터가 알아야지 되겠죠. 그걸 알려고 하면 뭔가 그림만 보고 우리가 도면을 보면 이게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아, 이게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맞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에도 뭔가 표시를 해두고 이거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다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지 컴퓨터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의 크기 같은 것도 보통 엘리베이터 전체가 들어가는 코어의 실은 그리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가 체크를 할 수가 없죠. 뭐 그 장애인용 화장실에 있는 이런 공간들 체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려져 있으면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들을 보면 BIM으로 모델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복규 검토는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고 합리적인 검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 작성 가이드라는 것을 잘 준수해서 설계자가 저걸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예를 보여드렸듯이 피난 거리를 측정을 하려면 피난 계단이라는 정보를 넣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용 통로의 문 기동 공간을 확보하려면 장애인 통로라는 걸 또 입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 작성 가이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검토가 되지 않거나 잘못된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과제에서는 이 가이드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런 정보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를 넣지 않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검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기술 3에서 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법규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간 분류, 뭐 오디토리움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뭐 극장, 홀, 콘서트장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법규적으로 봤을 때는 또 특정한 법규가 적용되는 그런 특정 공간이 적용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BIM으로 뭔가 법규를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할 때는 이런 공간 분류 체계 코드를 항상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력이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건축사분들께서 작성하신 모델들을 살펴보면 저런 코드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건축사분들이 작성해 놓은 공간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공간과 다른 공간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굳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추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빔 모델, 3차원 모델이 나왔는데 잘 정리된 객체의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 문, 창, 뭐 당연히 잘 구분이 되어서 나올 텐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는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뭐 계단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계단의 모습이긴 한데 실제 빔 객체의 정보를 보면 그냥 매스 모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AI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계단인 것 같은데 이거 엘리베이터인 것 같은데 라는 걸 컴퓨터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샘플로 조금 오래전에 만든 내용이긴 한데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매스 모델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막 해봤더니 얘는 문일 것 같은 확률이 매우 높다. 얘는 벽일 것 같은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매스로 잘못 그려져 있긴 하지만 얘가 어떤 객체일 것이다라는 걸 컴퓨터가 추론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법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기술 3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설계 모델 1, 2 과정에서 나온 작성된 설계 모델을 우선은 사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공간의 분류 체계를 자동적으로 입력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피난 계단 같은 것들도 정보가 없더라도 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피난층을 찾고 연결된 계단이 피난 계단이다라는 정보까지 추론을 해내거나 뭐 그런 작업들. 그래서 그룹해 보면 뭐 속성 정보를 추가하거나 객체 유형을 재검토하거나 뭐 방화 구획이라든지 다양한 구획 정보 이런 것들을 추론해내서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정합성을 높여주는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품질 검토를 자동으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전부 다 룰셋 기반의 어떤 법규 검토입니다. 논리적인 규칙에 따른 검토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 이외에 인공지능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을 컴퓨터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장애인용 통로를 검토를 하는데 사람이 그려줬어야만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도 이 내용을 공표를 하기 전에 건축사분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려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딱 손들어서 그거 누구죠라고 그립니까? 뭐 이런 그 질문이 나오고 당연히 매우 복잡하고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 공간 관계 다이어그램을 빔 모델에서 자동으로 추출을 해내면 장애인이 가야 되는 그 공간과 연결되는 통로와 이런 것들로 기본적인 것들은 추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간편화된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빔 모델을 그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기술 3에서는 그냥 법규 조건뿐만 아니라 설계 요구 사항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또 설계 인증, BF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건축 인증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자동화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설계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 내용상에는 이 설계 모델 자체를 더 보완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품질 자동 검토 부분은 세움터 건축 행정 서비스와도 연동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성기술 1, 2, 3에서 나온 모든 기술들이 어떤 통합된 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성기술 1, 2, 3 여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쉽게는 정보의 분류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교환 표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성기술 3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기술 3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3-A, B, C로 나누어져 있고 3-A는 이제 법규라든지 그런 것들 적합성이라는 표현으로 법규 플러스 건축주의 요구사항, 안전성, 시공성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경희대학교와 저희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B에서는 설계 인증 분석 및 평가 자동화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 BF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설계 인증이라든지 그런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공간건축과 한양대 학교 에리카 그리고 저희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설계 자동화 표준 정보 표준 및 서비스 운영 보급 기술을 빌딩 스마트 협회와 한성 모듈러 그리고 저희 회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적합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의 요구사항이나 법규 요구사항을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부터 그리고 설계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3-B 인증 분석 및 평가 자동화 기술에서는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증과 관련해서 장애물이 없는 BF 인증이죠. 관련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일부는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BIM 모델을 넣고 실행 체크를 하면 이렇게 최우수, 우수, 일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과 관련된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3-C에서는 개발되고 있는 전체 구성기술의 기술들이 현장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컴퓨테이션을 다루는 전문가들이시라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2시로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토론이 2시 10분부터라 한 10분 정도의 휴식을 가지신 다음에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 소개를 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그 분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만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주석 건축사협회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석한수 대구 건축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원식 대구 건축사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토론자로서 유창규 목포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건축사 사무소를 대표해서 광주 ISP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주경 대표님은 오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발표자와 사회자 그리고 이렇게 자장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석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이 자리는 대한건축학계 미디어 센터 이명식 교수님이 상당히 기획을 하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건축위원회를 위원장을 하고 계신 유석은 교수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 건축사 사무소를 통계치를 보니까 전국에 1만 한 6천 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 중에 6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 소위 얘기하는 중소 건축사 사무소의 비율이 한 79%가 되더라고요. 한 80%가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영세하다. 거기에 또 50%가 전체 1만 6천 개 건축사무소 중에 50% 이상이 수도권에 이렇게 또 집중화가 되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받는 건축 설계 서비스에 대한 질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빔으로 간다, 인공지능으로 간다, 상당히 또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들이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 사실 빔 툴 자체도 없는 사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물음에서부터 저희 연구단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중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 어렵다는 거거든요. 비싸다, 어렵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러한 지금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빔을 하게 되면 좀 쉽게 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연구단에 사실 좀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 건축 설계 자동화라는 연구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5년간 저희들이 이러한 중소건축사 사무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또 보급이 될 수 있는 파트까지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좀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7개월 정도 달려왔는데 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시는 좀 그 회장님, 그 건축사 사무소를 대표하는 회장님, 그 회장님 목소리를 좀 듣고 연구의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강화할 수 있으면 또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좀 이렇게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혹시 오해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앞으로 건축가는 직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앞서 우리 이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환경을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서포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메인은 어떤 건축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환경을 지금 만드는 그런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만 우리 건축사협회 부회장님께서 한번 뭐 질문이나 어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경만입니다. 먼저 이 바쁘신 중에도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먼저 말미에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추세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지금 밖에 외부에서 보면 이제 랜드북이라든지 뭐 빌딩, 플렉시티, 그 다음에 하우빌드스는 스케치 이런 이제 AI가 지금 아주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대한건축협회에서도 이걸 이제 회원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하기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또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기술개발단에서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정말 좀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건축사라는 이제 업종의 어떤 침해에 대한 부분이 걱정을 사실 안 한다면은 좀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이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니 또 물론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물론 이제 건축사 방금 저희들이 건축사 약 16,000명, 사무소 16,000개 정도 중에서 아까 그 사무소의 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1인 사무실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의 어떤 질적 어떤 그 부분 수준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AI의 어떤 이걸 저희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축사 본연의 업의 어떤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좀 필식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서 건축 설계 업역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인후가 처리와의 관계가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설계 도서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법규 도서적인 문제가 없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설계 도서에 의한 그 허가권이라 그러죠. 그 권한을 가진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허가권자가 얼마나 인정을 해서 업무 처리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활용도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건축사들 같은 입장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주를 업무 대행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허가가 처리가 예전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법정의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것은 아주 다반사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 지금 허가권자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수준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건축사들의 어떤 설계도서 작성 능력도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걸 중간에서 이제 아까 AI로 해서 이제 법규 검토를 다 걸러주고 그것이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은 허가권자도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만 이걸 가지고 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에 최종 단계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증을 해주고 인정해 주는 게 허가권자의 어떤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이 법률적인 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AI로 해서 설계 도서를 해서 작성을 하고 들어간 것이 검증이 된다면은 허가권자는 일반적인 행정 처리하는 것이 허가권자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그 업무로 한정이 돼야 되고, 도서 검토에 대한 권한은 사실 갖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정착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대국민 서비스에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개발이 이제 현재 좀 된다는데 실제 개발이 이제 추정이 한 언제쯤 완료를 추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이제 과제가 올해 시작이 되어서 5년, 2025년 12월 30일 날
종료가 되는 과제인데요. 크게 이제 1단계가 내년에 이제 2년, 3년으로 해가지고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의 좀 시스템을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걸 협업에 좀 피드백을 좀 받아가지고 고도화하는 걸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와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할 수 없는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시들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1만 지금 회원 전체 건축사들이 이제 17,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이제 대한건축협회에 가입된 정회원이 한 12,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고 일반 건축사들이 이 AI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자칫 말씀하신 대로 자칫 오해하면은 건축사 업익이 침해된다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좀 더 고품질의 고퀄리티의 설계를 위해서 이거는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의 변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소개에 말씀드린 랜드부, 빌트의, 벨렉시티, 서킷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서킷지를 이용하고 있는 하우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시공사와 건축사와 건축주 간의 연결 고리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익의 어떤 창출이 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사 업역 침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AI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저희도 확신하고 저희 건축사들이 앞으로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인 어떤 이 토의라든지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좀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김계방 부회장님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건축사협회 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이제 토론을 일단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건축사회 석간수 회장입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말로만 듣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건축 설계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특히 우리 그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오늘 뭐 내용으로 봐서는 뭐 이대로 개발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들 그 업무 자체가 그 업역에 관해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떤 업무 자체가 잘못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뭐 우려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 여기 이 연구기관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방침을 잘 잡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의논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2030년부터는 BIM이 도입이 되어서 아주 뭐 일반 그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인 것 같고 예전부터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수선임 교수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설계사무소 현실에서도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도 1인 건축사 사무소들이 많이 늘어난 게 현실이고 그 1인 건축사 사무소가 어떤 그 좀 작다면 작은 일들 이미 디자인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보다는 다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작업을 위한 그런 시간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인 사무소에서는 특히 이런 어떤 3차원 설계, BIM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고 법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된다면 분명히 아마 좀 활용도가 높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뭐 표준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일 하나가 뭐 전 설계사무소가 대한민국의 전 설계사무소가 다 표준으로 쓰고 또 법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어떤 공사비까지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아주 좋은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이게 자동화가 된다면 자동화가 된 이후에 이렇게 세대들은 사실 설계를 하는데 많은 부분을 놓치고 아마 설계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설계사무소 생활을 하면서 사실 뭐 종이에다가 설신지에다 도면을 그리고 청사진을 굽고 뭐 이러다가 캐드가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캐드 작업을 합니다. 근데 2D에서 캐드 작업하는 거는 사실 도면 작업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2D가 아닌 이제 3D 작업으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제대로 건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화도 좋고 자동화도 좋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기본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시고 또 그 안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결과물들을 다양하게 하나의 정량화된 어떤 그 일반적인 것만 표준화된 것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설계자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들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 인공지능 기반에 의해 가지고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이 되어서 우리 건설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계속 좋은 얘기만 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속으로는 좀 이게 좀 묻어둔 얘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강주석 국장님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뭐 한번 순소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건축설계 강주석 국장입니다. 청론과 각 과제별 강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몇 가지만 의견과 또 제언을 같이 섞어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점은 다른 여러 R&D 과제와 좀 차별되게 그림으로 전체 과제에 대한 개념도와 각 과제에 대한 연관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이제 차별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총론적인 측면에서 전체 연구단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이게 뭐 건축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의료 분야라든지 뭐 사회 각 분야에 전부 인공지능 하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설계 과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대한건축사협회 그 부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대구 건축사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건축 설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트렌드도 맞는데 지금 이 과제 측면에서는 이게 과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 그 총론을 엮으실 때 인공지능에 대한 개별 테크니컬이 개별 과제의 연관성을 좀 같이 한번 앞에 말씀드렸던 그림 다음에는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딥러닝 프로세스가 뭐 텐스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카페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각 과제에서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쓸 건지 그다음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뭘 쓸 건지 아까 또 1과제에서는 이진국 교수님께 짧게 이게 네로우 AI인데 이 설계 자동화는 네로우 AI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개가 같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제너럴 AI에 가까운 어떤 중간 단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과제별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만 쓰셨지 어떤 테크니컬 요소를 그쪽에 갖다 넣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 과제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과제가 순수하게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과제가 아니고 기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각 과제별 설계 과제에 연관시키는 거라면 어떤 기술이 어떻게 연관된다라는 것도 전체 다이어그램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총괄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강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계획 설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용어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 업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안에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설계는 엄밀히 말하면 기획
업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있는 용어 기준으로 하니까 매스 설계가 끝나야지 계획 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 업무와 계획 설계가 같이 혼용된 개념으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상에서 처음 계획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법적 공방까지 가고 있는 뭐 하우빌드라든 툴 이런 것들이 건축사의 업무 중에서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계획을 하는 기획 업무를 기계가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이제 좀 과잉 광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건축사들을 비딩을 시키는 이런 구조가 불합리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 업무와 계획 설계의 어떤 그 차이점을 분명히 좀 인지를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4가지 그 계획 설계 플랫폼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고민하는 것이 좀 실무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단일 부지의 설계는 그나마 용이한데 복수필지, 특히 용도 지역 지구가 각각 다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원되면은 좀 더 효과가 있는 계획 설계 과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강 교수님 하시는 상세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은 크게는 뭐 설비, 그다음에 골조, 흙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도 기술 기준 규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접근할 때 제 3과제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1년 뒤에는 전체 기준 규칙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를 커버리지 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인공지능 설계, 인공지능 뭐 구조 계산, 인공지능 흙막이 설계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끼리 한 단계만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가리마를 좀 타고 인공지능으로 어디까지 된다라는 내용을 좀 디파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물도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맨 마지막에 지금 서비스 과제는 이게 6년간 했던 BIM 과제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BIM 과제의 최종 사실은 머리 아픈 부분이 모든 내용이 빔 모델링 가이드에 따라서 모델을 해줘야지 법규 검토든 품질 검토든 자동화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과제는 인공지능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례도 너무 대단히 죄송하지만 피난동선, 계단참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사례를 들어오셨는데, 다음 달에는 건축허가시 지켜야 될 법규 목록 180개가 이제 국토부령으로 고시됩니다. 그게 크게 의제 처리 사항, 그 다음에 입지 관련된 사항, 건축물 관련된 사항, 추가 보조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180개 법령이 나오는데, 과연 세움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자동화되는지를 보려고 하면 인공지능 과제에서 빔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허가식 자동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180배 법규 중에서 몇 개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조금은 바운더리를 잡고서 이 과제를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과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기타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같은 컨셉으로만 이게 뭔가 진행되는 듯한 아쉬움이 있어서 뭐 죄송하지만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건축사협회 부회장님과 이제 대구 건축사회 회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든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대한건축사협회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 좀 협업하면서 이 과제를 좀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격앙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주석 부장님. 그 내용을 너무 좀 잘 알고 계시고 이전 뭐 과제 내용을 알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법령 180개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체크가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뭐 파트로 한번 연구 방향을 좀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그 토론자들 중에 좀 의견을 제시하실 뭐 교수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그 유창균 교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좀 좋은 얘기 또 개선될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나 말을 할까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법제국장님께서 좀 심하게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유창균 교수이고요.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20여 년간 2차원 중심의 CAD에서 3차원 중심으로 CAD로 넘어오고 BIM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고급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하는데 열을 많이 올렸던 시간들이 있고요. 이런 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 늘 학생들이나 모든 현업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건축 계획 설계를 하면서 이런 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전 세계의 유저들은 개발자들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놓고 있더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다 쓰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가졌던 생각들이 점차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와중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연구단 소속 그 연구원님들, 교수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졌던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법제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빔으로 모은 것을 만들어서 자동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성 정보를 부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성 정보를 부여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레빗으로 보면 패밀리를 직접 하나 만들어서 진짜 개인 스스로가 만드는 작업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일반 유저는 더더욱 어려운 형국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그 레빗 유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밀리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가서 가져와서 그냥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해체한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 제조사에서는 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또는 대기업에서는 설계자의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각종 건축 자재랄지 조명 기구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의 빔 관련, BIM 관련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스스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항상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제조사나 이런 것들을 관리, 관장, 감독하는 기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단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정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패밀리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관리하거나 인증하거나 하는 것도 한꺼번에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 기반 기술을 만들어내고 구성 기술이랄지 요소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연구진이 연구에 접근하기 위한 어프로치는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엔드 유저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점, 사용하기 편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대중화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랄까요, 이렇게 연구단에서 만들어 놓은 건축 설계 자동화 플랫폼이 건축하는 사람들만 쓰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GIS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바로 GIS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피난동선의 경로랄지 이런 것들도 전부 내비게이팅 기술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BIM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축 정보가 이것이 단지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나 이런 데 소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건축 설계 자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건축 정보에서 어느 정보가 UIS라고 하는 뭐 도시 정보 시스템이랄지 더 디테일하게 가서는 건축 정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단지 계획이나 도시 설계 및 도시 계획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시 방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연구단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술들을 총합하고
분류해서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과제는 지금 현재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획, 계획 설계 때, 두 번째는 뭐 실시 중간 뭐 이런 설계 때, 세 번째로는 뭐 설계의 품질을 검토하는 이런 쪽으로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더 확장되어서 한쪽 세부 과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밀리 라이브러리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성하고 또는 가공하고 또 이것들을 검증하고 교류, 교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세부 과제 5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BIM 생성 모델이 도시 건축 정보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지구 단위 계획 또는 뭐 도시 관계 시스템에 함께 같이 소용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반적이고 핵심적인 표준화 모델을 여기서 개발을 해 놓으면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주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언 기술을 먼저, 선진적인 기술을 먼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를 조금 더 외연적으로 확장을 해서 2가지 더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그 여러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더 심도 깊게 가면서도 현실과 괴리감을 더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좀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연구 과제에 꼭 이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외부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의견을 듣고 저희들 토론자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건축사회 부회장이신 최원식 부회장님,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축사회 부회장 최원식입니다. 저희 앞전에 우리 그 대한건축협회 김명 부회장님께서도 또 우리 협회의 대외적인 그런 관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강수조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석강수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협회의 입장, 그런 부분에 말씀을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저는, 떠나서 제가 그 개인적인 건축사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지 바라보는 시각들, 제가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본협회에서도 BIM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협회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에게 전파가 되는 부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구건설협회에서도 내년에는, BIM 교육을 이제 협회에서 주관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들은 회원님이라는 소개를 했을 경우에 이게 막연하게 나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는 그런 그 이제 불안감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긴박함도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무실에서 캐드가 도입된 지가 한 90년대, 뭐 다른 사무실도 80년대 있습니다만 거의 한 30년 좀 지났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시는 선배님 사무실에 가니까 아직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70쯤 되는 선배님이지만 트레이싱기 페이퍼에다 도면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캐드를 할 줄 몰라서 지금 트레이싱으로 작업을 하고 그 밑에 직원을 들여가지고 내 의사를 그린 도면에 전달해서 그 캐드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시대에 캐드가 도입될 때는 그거는 뭐 직원들 가르쳐가지고 하지 나는 뭐 내 하던 업무만 하고 수주만 하고 인허가만 하면 되지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노? 나이 먹었는데 그 나이가 지금 따지면 뭐 저희보다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 와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저희 주변에서 BIM이라고 하면은 해보니까 단어도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앉아보니까 신문도 잘 안 보이는 눈이 심심한 노안되는 나이인데 그 기반에 따라가야 될까? 이거 어디서 어떻게 배우면 되나? 한번 쳐다보니까 힘듭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사업장에 사시는 일들도 이게 보급이 현실화돼야지만 모든 부분들이 법제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건축사들이 조금 전에 우리 본협회 부회장님 말씀처럼 대다수의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다음날 법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또 경심했던 저희들이 이제 탄소 중립이나 뭐 예전에 생각했던 친환경, 그다음에 또 뭐 지진 나니까 내진 설계,
또 안전사고 나니까 안전에 대한 대체 감리. 저희들이 돌았으면은 내일 협회에서 공문 내줘서 공문의 제목도 잘 모를 정도로 쌓입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왜냐하면 추가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인공지능화된다는 비임설계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 좋아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30년 전에 그 컴퓨터 한다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컴퓨터 그림 다 그려주겠네. 나는 할 일 없겠네라는 막연한 기대감들. 아까 좀 전에 제가 교수님 말씀처럼 인공지능화 할 수 있는 비율들이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60, 80% 이렇게 또 100%는 힘들다고 하겠지만, 근데 막연하게 우리 쓰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면은 나는 이것만 하면은 물량도 다 나오고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도 작년 5월 1일 이제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법 전개를 해서 아마 이 모든 부분들이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기록해서 지금은 늦었지만 2D화했고 앞으로 이것들이 비임 기반으로 3D 되면은 모든 국토의 정보들이 전산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먼 로드맵을 보고 이렇게 제일 법도 급하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주체가 되고 있는 저희 실무자로 하는 건축사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레빗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비싼 또 그런 게 현실화 되어야 되고 또 다양성, 단순한 욕심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에 따졌을 경우에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은 또 힘들 것 같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모태가 되는 것들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반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업무에 편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단위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의 정보라든지 또 대공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따졌을 경우에 저희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비임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니까 건축 구조 다 했는데 설비 또 전기 사무실이 또 같이 하는 데가 없어서 또 활용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스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주 목적은 모든 정보들을 담아야 되는데 정보를 담는데 같이 함께 못 가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한 분 같이 손잡고 나가서 모든 분들이 해서 제도를 인용하고 그게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서가시는 분들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외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시고 프레임 개발하신 데서 좀 전에 우리 당부하시는 것처럼 우리 건축협회에 많은 의견도 좀 구하시고 함께 또 발맞추신다면은 이 제도가 우리 건축사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성을 알고 있으니까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업단에 또 고생하시는데 많은 또 격려도 또 드릴 테니까 기대를 또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보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좀 고려를 해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이제 대표로서 그 현업을 하시는 이주경 대표님 의견도 듣고 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경입니다. 그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교수님들하고 여러 선배 건축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운영을 지금 한 20년째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 한 6, 7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89학번인데 90년대 초반에 CAD, 3D는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3D도 해봤었습니다. 이제 저희 때도 그 수작업 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보면 트레싱지에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아파트를 설계를 하면 양면 뒤집어서 설계를 하고 온도 복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그 청사진을 꽂고 이렇게 납품을 했었는데 그 납품할 때 저는 아직도 날 새고 이만큼 인허가 서류를 만들었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CAD가 나와서 카피가 되고 그리고 미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면서 설계가 어찌 보면 표현 기법으로서는 건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표현 기법으로서는 이 전산 시스템이나 BIM이나 이런 AI 시스템들이 정말 우리 건축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편한 표현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3D도 경험을 해보고 3D를 경험을 했는데 건축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도 없었었고
교재에 보면 뭐 컵 만드는 거나 이런 거나 나와 있고 동영상 만드는 거 나와 있고 스스로 CAD 그 3D 프로그램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로 그때 했던 것들은 그 계획 설계에서 그 여러 가지 모델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고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데벨롭 시키는데 손에 계속 본드가 묻고 손도 베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이 발전시키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도 저는 그 계획할 때 스케치도 하고 트레이싱도 쓰고 제도판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스케치가 다 되고 나면은 바로 제 스스로 앉아서 이제 전산화 작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IT의 발전 이런 것들이 건축가의 표현력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엄청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직원 한 30명 데리고 이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7, 8년 전에 그 BIM 프로그램을 여러 대를 사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 8명, 8, 9명 이 정도 교육을 시켰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BIM으로 설계를 하지만 납품은 2D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건수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열심히 BIM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를 만들지만은 여러 협력업체들, 전기나 설비, 토목, 조경, 특히 토목 같은 경우는 다 레벨9를 다 찍어야 됩니다. 이런 로고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지 인풋이 나와야지 이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풋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결국은 또 아웃풋은 2D로 하고 또 우리랑 협력을 하고 있는 여러 기술 엔지니어 파트들은 이 그 기술적인 그 BIM들을 대부분 저희보다 더 영세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BIM이 돼서 지금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거의 1명 정도밖에 없고 프로그램은 놀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해보고 막 이렇게 건축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교수님들의 그 강연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부족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가미를 해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돼서 이제 좀 약간 희열을 좀 느꼈고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이게 직원들을 교육을 해서 BM으로 설계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까지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건축을 어느 정도 알고 디테일도 알고 시공성도 알고 재료도 알고 이런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을 운영을 해야지 이제 신입 초년생이나 건축 초년생들은 이 프로그램은 잘 사용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본질을 몰라버리면 충분히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건축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호환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한 6, 7개 프로그램은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 건축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여기에 좀 대응해서 이강 교수님이나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기업들은 뭐 빔으로 이렇게 다 되지만 지방에 가도 사실 협력사들이 전혀 다시 2D 달라고 하는 실정들이 있는데 뭐 그쪽에 대한 아마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강 교수님, 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실무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많은 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사람이 어디까지 가면은 이게 사람의 영역이고 어디까지 가면은 이건 기계인가. 그런 부분이 반드시 생길 거고 아까 이제 소송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현실이 됐구나. 건축사 디자인 부분은 금방
기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했고 보호받을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미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는구나라는 좀 긍정적으로 흥미로운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저한테 또 다시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현재가 미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쓰는데 그게 멀리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 다시 했고요. 그 저희가 그 발표하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이제 연구단 처음 시작할 때 스코프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10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아까 거꾸로 건축사들의 그 90%가 뭐 1인 5인 이하의 그 설계사무소라고 한다면 또 꼭 반대로 한 80%의 건물들이 10층 이하의 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목표로 하자. 특히 근린생활 시설을 목표로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너무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일단 조금 단순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구체적인 이제 기술들 뭐 그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칭을 지정을 안 했는데 지금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최신 모델들이 반년 정도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state of the art에서 SOT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놓으면 또 바뀌고 개념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새로 나오면 그걸 또 테스트를 하거든요.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업데이트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진행을 할 거라 구체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를 못 해드린 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빔의 연장선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빔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을 때 제가 그 영국의 그 정부의 태스크포스 팀이 있었는데 따로따로 각 기관마다 만났었는데 뭐 교육부 관련, 뭐 국방부 관련 이렇게 만났는데 빔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빔 왜 해야 돼요 했을 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오류도 줄이고 품질도 높이고 뭐 에너지도 줄이고 뭐 소비도 줄이고 이런 그 설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얘기를 많이 했구나. 서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나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왜 인공지능을 하는가, 왜 스마트 건설을 하는가도 저는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건축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또는 건축주도 대신할 수 없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인공지능이 건축가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 기반입니다. 또 미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굉장히 많은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이요. 거기서 좋은 음악을 고르는 거는 음악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대안 중에 내가 원하는 거는 건축주와 건축가가 결국은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빔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예전부터 빔이 안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공정이 안 써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설문을 했어요. 빔을 도입하는데 그 도전 과제가 뭐냐, 방해 요소가 뭐냐, 이제 그런 연구 분야가 또 있거든요. 기술 도입의 방해 요소가 뭔가 그런 게 있는데 2000년대 말에 했을 때 그 처음에 첫 설문을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의 빔 매니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랑 이 일하는 팀들이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진다 이거였는데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같은 설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답을 했던 분을 기억하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가 전략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 쓰는 사람하고만 일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안 쓰던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됐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랑 거래하시려면 빔을 쓰셔야 돼요 라고 했더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고 생각을 전환하면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에서도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생각에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바꾼다면 결코 칼이 요리를 대신해 줄 수 없고 결국 요리사가 요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맛있는 것도 요리사가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 상당히 좀 좋은 키워드 같습니다. 시간이 사실 이제 거의 이제 3시가 지났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좀 시간이 남으면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당히 좀 짧은 시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인공지능 건축위원회와 미디어 센터를 대표해서 우리 윤석현 교수님의 마무리 인사를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대한건축학회 인공지능 건축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고요. 우리 추승혜 교수님 많이 도와주셔서 해주셨고요. 저희가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단은 저희가 보더라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의 부담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 해준다. 없는 걸 갑자기 뭔가를 해준다. 이런 것은 아닐 거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아주 예전에 불편했던 걸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거부감부터 가질 수 있다는 게 조금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보면 빔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개발자하고 사용자가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개발하고 누구는 갖다 쓰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알기 어렵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개발되면 실제로 실무적으로 사용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같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도 사실 인공지능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자료의 수집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 기대가 좀 있으시다면 이런 어떤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저희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을 받아가면서 같이 개발한 어떤 환경이 된다면 훨씬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로써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청중님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